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매번 우리 이데일리 TV가 이제 주최하는 웰스 투어 2000.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뭐 특별히 온라인, 코로나 때문이죠. 준비를 마련한 것 같아요. 저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그 이데일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몹시 많거든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 시간에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다소 걱정도 됩니다만 끝까지 경청하시면 요점 위주로 빠르게, 그리고 이제 사례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소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재밌게 제가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보시죠. 앞서 사회자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좀 사실은 불안하죠. 폭등 현상이 너무 오래 가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전세가까지 오르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주로 아마 이 방송은 뭐 이렇게 20, 30대부터 시작해서 또 은퇴를 준비하거나 또 하신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경청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집 문제, 매매 가격도 중요하고 전세 가격, 나름의 해법을 좀 오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그래서 제목에서 벌써 여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그리고 답이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우선 2021년 부동산 전망 및 성장 지역, 슈퍼부동산 30, 이런 좀 재밌지 않아요? 이 단어가 벌써 흥미를 끌기도 하고 또 여기에 숫자가 또 3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노심초사 심사숙고해서 뽑은 제목인데요.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사람을 만나면 질문하는 것들이 앞으로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7년째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은 과연 언제쯤 진정이 될까요? 부동산 정책이 23번이나 나왔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정말 뜨겁게 들썩이고 고공행진하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이게 다 부동산 시장 흐름, 경기 예측과 좀 관련이 있는데, 사실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일은 일기예보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기법들이 어느 정도 좀 발전되어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마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는 예측 가능한가? 예측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 예측은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기간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단기 예측하는 방법, 4, 5년 중기 예측하는 방법, 또 10년 이상 장기를 예측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그 결과도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점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유망지역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이 질문과 함께 두 번째는 지역 선택에 관한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망지역이라고 하니 우리 이데일리를 비롯해서 경제지는 그렇게 언어를 쓰고 있죠. 그러나 부동산 과학, 부동산은 종합응용과학이잖아요. 부동산 과학에서는 유망지역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학술적으로는. 그래서 단어를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어떻게? 유망지역. 유망지역은 성장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성장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그러니까 유망지역인가 비유망지역인가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성장지역인가 정체지역인가 정체지역인가 그 다음에 쇠퇴지역인가, 이 세 가지를 구분한다면, 세 가지죠,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시장 지역을 분석할 수 있죠. 자, 이 부동산학은 무엇인가? 뭐 부동산 공부하는 학도는 알겠지만 부동산은 진짜 자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리얼 에스테이트. 그리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가치는 토지 가치예요. 사실은 우리는 새 아파트를 좋아하죠.
사실 주거 만족도는 높지만 진짜 가치는, 변하지 않는 가치는 토지 가치다. 그리고 부동산은 지역성, 입지성, 위치성을 지닌 독특한 가치 재화예요. 좀 어렵나요? 지역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은 안 오르는 이유가 부동산의 특징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늘 지역별 양극화 차별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역을 잘 선택하라. 선지역 선택, 후 물건 선택.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입지와 위치가 중요해요. 참 중요한 개념인데, 입지는 환경이고 입지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며 입지는 변화해요. 오늘 핵심 입지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때 사례를 볼 때 주목하세요. 같이 개념을 설명하면 좋은데 아시죠?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전달돼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과 금융은 오늘 이렇게 이들리에서 보니까 금융과 부동산이 함께 자리하고 있죠. 매우 유익한 거예요. 수레의 양바퀴예요. 서로 대립되거나 대체가 아니에요. 보완 기능이 더 강해요. 이제 통합자산 시대가 온 것이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부동산 과학의 진수인데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단어가 좀 어렵죠. 이 부동산 과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위치의 독점성, 입지의 우월성, 말만 들어도 좀 생소한가요? 그런데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정도의 단어와 전문 단어와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야 집값이 왜 오르는지 내린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평생 공부해야 돼요. 석박사까지 와야 돼요. 10년이 필요해요. 조금 공부해서 부동산에 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편익 창출이라는 말, 편익 편성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교통 편익이란 말 했죠. 주거 편익, 교통 편익. 무슨 말이에요? 지하철이 되면 교통 편익이 증가해요. 교통 편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접근성이 개선되죠. 시간이 단축되죠. 주거 편익이 높아요. 주거 편익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편리한 것만큼 가치가 상승해서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요. 그게 집값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좀 이해가. 그다음에 편익 편성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활용의 범위가 높아요. 풍선 효과라고도 하고 확산 효과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남을 만약 놓치면 마용성이 그 다음에 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편익 편성 효과예요. 가장 강남과 인접한, 그러니까 광화문이 뜨면 마포가 떠요. 용산이 뜨고.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왜 뜰까요? 인접해 있고요. 이 광화문이 가지고 있는 자족 기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으로 확산되는 것은 법칙이에요. 그게 편익 편성 효과다. 강남의 집값이 왜 많이 오르고 왜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비싼가요? 이거 정말 의문이잖아요. 그리고 늘 정부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투기가 불러서 그렇다니까요. 아니 살기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니까요. 과거에도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부동산 과학의 입장에서는 옳은 설명이 아니에요. 그럼 올바른 설명이 뭘까요? 나왔네요. 베블렌 효과예요. 명품 효과예요. 그냥 굿즈나 상품으로 보면 루이비통처럼 명품은 어때요? 누구나 갖고 싶어 해요. 돈이 없어 못 갖는다니까요. 저도 사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명품은 가격이 오르면 명품은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 어때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절대 사면 안 돼. 수요가 줄어들까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게 명품 베블렌 효과의 일을 만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명품은 강남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게 시장의 원리, 수요 공급의 법칙인데 거꾸로 간다니까요. 어떻다고? 나도 좀 사야 되겠는데. 지금 그래서 명품 회사들은 자꾸 가격을 올려요. 특히 한국이 완전 호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부동산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필터링 효과도 있어요. 주거는 끝없이 상향 이동을 해요. 소득이 증가. 마찬가지겠죠. 저는 또 물론 강남에 삽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맛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경기도 인천에 살다가 서울 외곽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서울의 좀 중심부 정도로 왔다가 다시 마지막 가는 주거 사다리의 최정점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독착지 향하는 곳은
이 필터링의 주거 상향 이동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강남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용산이 여기에 같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주거의 상향 이동이 끝없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 때문이고 또 블루칩 효과예요. 블루칩이 뭐죠? 주식하는 분들은 잘 알죠. 가격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죠.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설명하지 않아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대표적이죠. 그렇듯이 강남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나타난 줄 알았더니 부동산 학의 이론에서는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 이미 있네. 그게 오늘 그리고 이제 선도자 얼리답터 이론인데 빠른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지금 30, 40대는 집 살 때인가요? 연끌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교훈이 있네요. 무슨 교훈이죠? 선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퍼스트 무버 선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승 말기에 막차를 타는 것은 몹시 위험해요. 하나씩 볼게요. 이거 중요한데 제가 여기밖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여러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다시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데일리 TV나 또는 고종환 TV 제가 지금 시작했어요. 여기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답을 기회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은 틈새 시장, 틈새 상품이에요. 많아요. 설명이 필요한데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우등재 부동산과 열등재가 있는데 우등재는 이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가장 먼저 뜨는 이유가 우등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열등재는 사실은 빌라나 이런 것들에 나쁘다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의 만족도가 다소 좀 떨어지는 것인데 뒤늦게 이렇게 열등재까지 오르는 것은 한 사이클이 한 바퀴 돈 끝물이다라는 걸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부동산의 성공의 이제 특성 그냥 보는 것으로 넘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부동산의 특징은 부동성, 영속성, 부중성, 개별성이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부동산 시장의 질문은 뭐예요? 이미 제가 했어요. 이 3대 원칙, 3대 비법은 꼭 기억하라. 지금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지금은 살 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단기 변동은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그래. 이건 정부 비판 아니에요.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에 왔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정책이 이 공급 확대 정책에 주력했더라면 내용이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가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일찌감치 이데일리에도 제 멘트가 가끔 나가지 않습니까? 전세값을 안정시켰다면 지금 집값은 자동스럽게 안정돼요. 왜? 전세값과 집값은 각 함께하기 때문이죠. 동행하기 때문이죠. 그럼 전세값이 진정이 되었더라면 집값은 벌써 저는 안정 국면에 정부의 정책이 바라는 대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 되지 않았죠? 투기 수요를 잡는데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본래 규제는 일시적으로는 시장에서 매물을 줄여요. 그리고 규제는 다른 부작용을 늘 양명성처럼 양산을 해요. 사람들이 시장에 이렇게 꺼리거든요. 부동산의 특징이 가뜩이나 은밀성이 있고요. 이게 불투명성이 높다고요. 비조직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을 사리게 되고 매물이 자꾸 숨어들게 되고 음성화되고 그래서 지금 거래는 안 되면서 매물은 안 나오니까 또 집값도 내리지 않고 또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전세에 주저앉게 되고 또 실거주 조건 이런 규제가 오히려 전세 입장 그러니까 매매 시장과 전세 안정은 요건이 달라요. 전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전세는 투기적 가수효가 없어요. 전세 오른다고 전세를 2개 얻는 사람 보셨나요? 하나면 좋게요. 매매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결과 거품이 없어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전세 거품이 상당하군. 전세 거품을 지금부터 빼야 돼. 이런 얘기는 부동산 경제학 관점에서는 말도 안 돼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지만 그럼 전세는 결정이 뭐가 돼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리고 전세가 오르면 매매도 올라요.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정책 당국도 이것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다른 곳에서 자꾸 기간을 늘리고 전세에 분쟁을 일으키고 이 목표는 취지는 좋다니까요. 저도 가진 자의 편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곡되고 변질되고 비정상화되고 있다. 자, 지금은 집 살 때 아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그럼 그냥 사지 말고 계속 전세 사냐? 자, 이것도 답이 아니죠.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있다면 도심에서 앞으로 공급이 좀 늘어나고 내년부터 7월부터 사전 청약 상기 신도시를 주목하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한번 매입하면 10년 정도 보유하거든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안한 심리를 조금 가라앉히자고요. 그리고 정부도 어서 빨리 공급 확대 정책을 좀 서둘러 낸다면 지금의 집값 진정 현상은 내년부터 좀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너무 올랐어요. 지금의 집값은 한 6년째 2014년부터 올라서 전 정말 안타까워요. 이 집값을 못 잡는 정부도 안타깝지만 시장도 너무 지나쳐요.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버블이 너무 높아요. 저희 연구원과 이게 KDI가 좀 발표한 조사를 보면 너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 강남은 한 20% 정도는 빠져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마용성도 그렇고. 이거는 거품이 많다는, 거품은 어떻게 될까요? 맥주 거품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빠져요. 빠지는 시기가 언제 있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빠진다는 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빠질 때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경기 진폭 이론에 나와 있죠. 부동산은 실물 경기에 후행하며 불규칙적이며 진폭이 크고 빠질 때는 빠르게 냉각되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통념을 깨는 이론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토지가 들썩이죠. 엊그저께 토지가 올랐는데요. 많이 오른 지역이 강남이라든지 오히려 도봉이 또 많이 올랐어요. 좀 극과 극이죠. 이유가 있어요. 주거지가 많이, 당연하죠.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주거지 땅값도 많이 올란다. 이거 이데일리 기사 떴으니까 한번 보세요. 기사로 대신합니다. 중요한,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지금 벌써 두 가지 한 줄로 줄이는 아주 명언이 나왔죠.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그럼 집값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답은 아주 맹쾌하죠. 전세값을 잡으세요. 땅값을 잡으세요. 아니 나는 집값이 잡고 싶다니까요. 반대로 어느 지역 어떤 아파트가 오를까요? 그럼 제가 답변하죠.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땅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라. 요 두 줄만 기억하시면 지금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중요한 통찰력을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13년부터 쭉쭉 오르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샀으면 언제 샀어야죠? 적어도 2016년 이전에 샀어야죠. 그리고 작년에는 샀어야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상승기에 올라타서 이게 또 막차일 가능성이 많은 시점에서 매입은 이제 내년에는 좀 진정될 것이다. 기대가 섞여 있고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이데일리에 얼마 전에 추석 후 예측에도 그렇게 제가 실린 걸 저의 그 사진과 글이 실렸던데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정책에 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도 정책 당국자도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23번쯤 내놓았다가 안 잡히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데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이제 원인을 또 찾고 있대요. 원인 찾을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교과서에는 잘 나와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 매매 전세가 추이 쭉 오르고 있죠. 근데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값은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듯 한데요. 실물 경기의 파동처럼 기침 파동 40개월이 있잖아요. 실물 경기에 주굴러 파동 있잖아요. 9년설, 10년설. 그리고 꼰뚜라 TF 50년설도 있죠. 부동산도 10년 주기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고, 5, 6년 오르면 4, 5년은 횡보해요. 내리기는 위기가 오지 않으면 그렇게 내린 적은 없어요. 이제 6년, 7년째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 7년째 오르고 있는 강남 집값은 좀 정점에 다다랐다. 고점이다. 이제 변곡점을 맞고 있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제가 이 사이클 이론에 의한 그러한 예측의 기반이라는 걸 말씀 넘어갑니다. 전세가 매매가가 지금 비슷하게 오르고 있죠. 전세가 서울은 9년 동안 9년 만에 최고, 전국은 5년 만에 최고입니다. 축대 보급률을 쭉 볼게요. 서울이 키가 낮죠. 저도 좀 작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키가 지금 막대 그래프가 서울이 푹 낮아졌어. 가장 낮죠. 얼마예요? 95.9예요. 어떻다고? 105가 적정한데 낮아도 너무 낮다고, 공급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어떻다고?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세값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거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 주택 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개선되지 않으면 집값은 내리기 어렵다고. 아쉽지만.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민간을 활성화하든 어떻게 되든 수단과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왜 방법이 없겠어요? 이 세상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서울이 망했습니까? 땅이 부족한 건 맞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 찾지 못하는, 안 찾는지 못 찾는지 더 논란이 됩니다만 어쨌든 방법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토지 시장 한번 보세요.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는 그러한 객관을 고종환이 만든 얘기입니다만 한번 보시면 그래도 땅값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 있죠. 집값 상승률은 내년에 오르더라도 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어쨌든 땅값이 10년 내내 올랐다는 점은 집값 상승과 연관성이 몹시 높다. 인과성이죠.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내년에는 또 토지 보상금이 또 50조나 풀려요. 이게 또 변수가 돼요. 많은 부분이 또 아파트로 올 거라고요. 어쨌든 부동산 경기는 예측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요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몹시 빠르게 가는 게 아쉬워요. 보세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기법은 한 5가지가 있어요. 거래량은 가격의 1, 2분기 선행해요. 참 그래서 사실은 나는 집값이 궁금하거든요. 나는 내년도 집값 진짜 궁금해요. 그러면 사실은 거래량을 봐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줄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왜곡됐다고 그랬죠. 비정상 국면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거래량의 의미는 좀 희석이 돼버려요. 아쉽죠.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걸 그냥 통계적으로 거래가 줄었거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원칙은 뭐라고요? 선행지표예요. 1, 2분기. 그래서 사실 예측이 참 쉬워요. 이 집값 예측, 집값 주택시장 예측만큼 쉬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3년 제가 지금 쓰는 고종환의 살집 팔집이라는 책에 이걸 지금 쓰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지난 그 통계를 보니까 2013년에 강남은 갑자기 상반기에 80%가 거래량이 증가해요. 재건축 중심으로. 이때 재건축이 지금 엄마나 압구정이나 반포나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것들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파트가 요즘 많이 화제잖아요. 이게 31평이 이때 가격이 8억 6천까지 떨어져요. 12억 원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2006년 말 12억 원에서 8억대까지 떨어졌다니까요. 이렇게 떨어짐 때 거래량이 바닥에서 확 증가해요. 이걸 알고 제가 그때 이데일리라든지 다른 신문사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했죠. 지금 와서 보니까 잘 맞췄죠. 제가 잘 촉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직관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이때 거래량을 본 거예요. 80%가 통계의 변화는 30%가 기준점이잖아요. 이게 넘어가면 변화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여러분 앞으로 집값이 궁금할 때 오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의 예측은 한결. 근데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80%좀 증가하면 그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투자 심리가 바닥이더라도 누군가 사고 있네? 퍼스트 무버, 선도자들이 움직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자, 전세 가격 아시죠? 미분양이 줄어들고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리기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쉽죠. 그러나 버블이 많다라는 것,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더 올라가기도 어려운 이게 모순되는 내용들이 서로 좀 충돌하고 있어요. 4, 5년은 이게 핵심 변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동산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고종환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주관적 생각은 1%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석박사 과정에서도. 개인 생각이 제가 머리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오직 부동산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죠. 실물 경기는 나빠요. 부동산 정책도 규제가 강화돼요. 다만 금리와 유동성이 증가한 게 이번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수급 불균형이죠. 특히 서울에 공급이 안 돼.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고 투기 잡는 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죠. 이게 상승 요인이에요. 심리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런데 아직은 여전히 20, 30대 MZ세대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높아요.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위기감을 느껴요. 위험도를.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과거처럼 언제 2번, 3번 내린 적이 있죠. 우리가 1기 신도시가 노태우 정부 때 시간 때문에 2번째 IMF 때 3번째 2008년 서브프라임 3번의 하락을 겪은 우리 기성세대 50, 60대는 위험하다라는 징후를
요즘 불안해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이 오거든요. 이 부분을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그런 지식인도 많아요. 부자들도 많아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부동산 경기의 상승, 해외 부동산이 지금 브랜드 조정에 대조정에 들어가 있다고요. 한국만 이렇다고요. 한국만 이래요.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정되기를 바라고 안정된다고 예측했던 저의 심정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 시장은 지금 안정되려고 하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게 참 다 같이 공통적이죠. 속 터지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거듭거듭 이건 정부만이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될 것인가? 저는 내년 하반기쯤 6월 1일 이후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양도세 중과 해피 매물이 얼마나 나오냐가 관건인데 정부도 너무 그러니까 세금을 일방적으로 강화할 게 아니라 숨통을 좀 틔워줬으면 그것만 나오면 아마 다주택자나 법인 매물이 좀 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 지금 다주택자를 제가 주변에 만나보면 다 좀 팔고 싶어 해요. 근데 팔았을 때 세금이 너무 높다는 거죠. 기본적 특성인데요. 투기 수요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는 자꾸 이 중에서 뭐만 주시해요? 아니, 투기 수요가 집값을 올린다니까요. 여기에다가 정책의 화력을 집중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신규 수요, 교체 수요, 실수요가 지금 다 지금 왜곡되어 버렸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하 충분히 예상. 주택이 물량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입주 물량도 중요하고 주택 재고도 중요하고 주거임대차 3법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통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공인중개사에 안 내놔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나쁜 집주인도 있지만 나쁜 세입자도 있어요. 골치 아픈 집주인도 있지만 골치 아픈 세입자도 있죠. 그러면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전세 가격을 많이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나쁜 세입자, 골치 아픈 세입자는 안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아름 자기네 SNS나 직장 내에서 소화를 해버려요. 아는 친척에게 준다니까요. 자식에게 먼저 주고 가족에게 먼저 주고 아는 친척에게 먼저 주고 친구에게 먼저 줘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공인중개사에는 매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매물잠김, 매물실종 사건입니다. 금리인데요. 여러분 집값 최근에 작년부터 한국은행이 이 금리를 0.5%로 내리고 또 한 번 낮출 가능성이 있죠. 미국도 양적 완화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지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아마 부동산은 훨씬 이 보세요 지금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가 여기에 관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우리도 2021년경 가면 일본이 2001년처럼 제로 금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때 또 부동산 경기가 다시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금리만 놓고 보면 금리와 부동산 간의 관계만 놓고 보면 자 가격 발생 이 얘기는 참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집값 왜 서울의 집값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오를까? 서울 지역보다도 강남과 마용성은 왜 저렇게 많이 오르고 비쌀까? 그 얘기가 가격 발생 요인 보세요. 부동산은 가격 형성 요인 또 한번 보세요. 이것도 지역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으로 수십 가지가 준비돼 있어. 복잡해, 어려워, 복잡해, 어려워 그런 생각이. 그래서 공부가 부동산 공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가지가 있죠. 이론이 치밀해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론이 지금 실무에 활용이 안 되죠. 두 번째는 공부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게 수요 곡선 결정 요인에 이게 좀 어려우면 저희 살집 팔집이라고 이제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료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투자 가치 분석과 가격 예측 시스템이 그냥 프로테크로 나와요. 여러분에게 길을 좀 안내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전국의 만여 개 단지의 개별 아파트 가치의 투자 가치와 주거 가치가 구분되어 있다. 수요 곡선의 이동이 참으로 중요해. 지금 강남이 집값이 오른 것은 초과 수요 곡선이 우상향한 거예요. 마용성이 오른 것은 우상향한 거예요. 노도강이 오른 것은 과거보다 최근에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 증가 이유론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했죠. 여기 좀 나와지네요. 인구 증가, 소득 증가, 기호도가 증가한 거예요. 대체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상승 기대감이 있다. 이유인데 이 거미집 이론도 중요한데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이 벌써 지금 제가 지금 10분 정도밖에 남지를 않아서 뒷부분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진짜 알짜 정보죠. 지금부터입니다. 가격 예측 시스템이라고 했죠. 아까 4집, 8집을 소개했는데요. 이게 특허 기술을 받았고 국내 최초거든요. 이게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직방다방 한방도 좋지만 여기는 이제 가치, 투자 가치가 나온 것은 최초예요. 세계적으로도 최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아파트 20개 지표를, 그 결과를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진 좀 찍습니다. 여러분 투자 가치가 궁금하다. 아까 집값이 오르는 데는 가격 발생 요인, 가격 형성 요인, 가격 결정 요인, 이 많은 절차와 많은 요인과 많은 변수들이 이게 작용을 하고 그 결과 지금 가격이라는 최종 수치로 드러난 거잖아요. 시장 가치.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지표들을 가중치를 가지고 한 게 저 학위 논문이고 특허 기술입니다. 중요하지만 넘어갈게요. 슈퍼 아파트는 무엇인가?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연구 과정, 가치의 발생, 형성, 결정까지 모든 걸 다 거쳐서 이걸 20개 지표로 보았더니 서울시의 현재 신축 아파트, 구축가, 신축은 10년 이내 아파트예요. 말 그대로. 구축은 10년에서 30년이에요. 그 30년 넘어가면 재건축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살펴보세요. 지금 하나씩 설명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4집, 8집에서 지금 슈퍼 아파트 비교적 현재 가격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또 이게 달라져요. 순위가. 가격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너무 거품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다만 이게 현재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현재 산다. 그래도 사야 한다. 나는 그래도 영끌이거든. 그러면 아무거나 사지 말고 슈퍼 아파트를 주목하라.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입니다. 권유입니다. 제안입니다. 제안. 자, 구축 아파트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강남이 좀 비교적 많죠. 영등포도 있고. 재건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엄마나 뭐 압구정 이런 것들은 빠졌죠. 새롭게 뜨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경기도가 오히려 더 유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 말했죠. 경기도를 한번 보면 보시죠. 최근에 뜨고 있는 게 고양, 뭐 남양주 이런 것들 부천이 뜨고 있죠. 안 뜨던 것들이 이유가 있어요. 대지 지분이 넓고. 그러니까 뒤늦게 뜨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거의 좀 한 바퀴가 다 도는 거예요. 사이클이. 두 번째는 어때요? 그동안 안 올랐던 게 갭 메우기 키 높이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아파트가 지금 그나마 산다면 대지 지분이 넓고 가격이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여기 특별히 성장성, 아까 도시의 성장성이 받쳐주는 지역이다. 하남이 요즘 못이 뜨고 있죠. 하남은 조금 더 제2의 과천이 될 것 같아요. 화성도 눈여겨봐요. 인천을 보시죠. 인천도 서구와 연수구가 쭉 들어와 있죠. 이쪽이 지금 변화가 많아서 그래요. 이미 그 송도라든지 연수구는 많이 올랐지만 GTX-B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통이 좀 착공이 되고 한 다음에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미래가치 성장지역 베스트 38 오늘 예고했던 것이죠. 사진 보는 것으로 좀 넘어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보십시오. 서울은 요건 꼭 기억해야 돼요. 3도심, 7관역 중심, 12지역 중심이죠. 여러분의 집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22군데 중에 한 군데는 해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가 미래의 서울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3도심이 최고죠. 근데 비싸요. 한양도성, 강남 다 알거든. 영등포 좀 주목해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용산은 앞으로 4도심으로라도 불려야 돼요. 가장 변화가 많아요. 요즘 청량리, 왕십리 많이 떴잖아요. 청계상공 떴잖아요. 근데 미래의 가치는 여전히 좀 작동하고 있어요. 잠실 이런 지역들, 지역 중심 보수. 제가 최근에 많이 이데일리에서도 얘기했던 게 망우라든지 제가 연신내라든지 제가 사당 봉천 관악구를 많이 좀 유망지역으로 추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중요하지만 자, 사진만 찍고 되면 한강이 뜹니다. 아까 코로나
미세먼지, 숲이 뜨고 강이 뜨고 한강은 정말 매력적이죠. 템즈강과 세느강을 한번 생각해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죠. 한강변의 가치는 조망권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게밖에 지금은 설명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여기 책 홍보 아닙니다. 그래도 더 궁금하거든. 그러면 이제 조만간 나올 저 고중환의 살집발집 책에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또 사족 수식도 붙어 있고 어떤 아파트가 뜨는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아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우리 가까이에 부동산 보물이 많이 숨어 있고 가득합니다. 게이트웨이 관문도시 보세요. 제가 신내 많이 추천했잖아요. 석수도 그렇고 개화도 그렇고 변화가 많습니다. 요즘 김포가 뜨고 있으니까 당연히 개화도 방화도 마찬가지. 뉴타운 잘 보세요. 아까 공공재개발과 연결되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참 중요하죠. 도시재생지역도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도시의 중심부의 도시재생지역을 주목하라.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은 막 이게 정말 사통팔달이죠. 거미줄처럼 열리죠. 와, 주목해야 됩니다. GTX ABC 보십시오. 중심부에 붉은 선을 비롯해서 새로운 지역이 많이 탄생합니다. 그냥 미국의 맨하튼이 궁금합니까? 용산을 보라입니다. 미니 신도시 창동 상계도 많이 올랐지만 미래 가치는 여전하다고 보는 것이죠. 강남처럼 거품이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이유죠. 광진구도 동부간도로 지하화 계획도 많은 변화를 줍니다. 단절을 없애고 여기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녹지가 들어서며 중랑천의 공원화와 맞물린다면 지금과의 정반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판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종, 서울, 용산, 용인시 원산면 일대가 확 바뀌죠. 네, 상기 신도시. 너무 중요한데 아쉽네요. 이 5군데 주목해야 되고 1위는 역시 교산지구가 될 듯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남양주 왕숙도 물량도 많거든요. 지하철이 4개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한 군데 쏠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천 대장. 그러니까 광화문이면 그냥 창릉지구로 가세요. 강남이면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으로 가시고요. 서구 쪽이면 마곡 떴잖아요. 김포 떴잖아요. 그러면 계양이나 부천 대장지구가 딱이고 제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30, 40대에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특공이 85%나 돼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절호의 기회예요. 황금의 땅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너무 중요한데 이쯤밖에 말을 못하는 게 오늘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집으로 해도 한두 시간도 부족해요. 넘어가고요. 인천도 변화가 많죠. 부산도 한 변화 보시고 이건 특별한 자료는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는데 이 지방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지방 거주자를 위해서 혹시나 해서 우리 지역은 서울만 수도권만 얘기하지 말고 세종이 땅값 1위죠. 상승률 1위죠. 집값 상승률 1위죠. 그럼 난 어떻게 여기 커다란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크게 2개 쳐져 있잖아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좀 비싸면 작은 동그라미로 가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00세 시대. 저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여기다가 수익형 부동산에다가 월 300만 원. 수익형 부동산에 저는 월 300만 원만 하면 앞으로 노후가 경제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우리의 노후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일본처럼 노년 파산 하루 노인 시대는 마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여러분께 드리는 부의 성장 10계명입니다. 한번 보시는 것으로 시간 때문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은 주택은 의식주의 으뜸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기를 원하면은 국민연금 열심히 국민을 위한 연금, 주택도 국민에게 주택 가입자에게 유리한 연금 여기다가 오늘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땅을 한 1000평 정도 가지고 10만 원짜리에서 농지연금까지 여기에 수익형 부동산과 또 예금이나 금융과 이게 보조 잘 갖춘다면 보험도 필요하죠. 우리의 노후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100세 시대 준비가 필요하다. 부동산은 평생 공부 평생 자산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